윤석열 엑스파일을 봤다며 심각한 수준이라고 알린 장성철이 해명에 나섰지만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엑스파일 의혹을 공론화한 장성철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거론하며 융단 본격을 퍼부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했습니다. 이석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 등의 직책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한 인사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저에게는 남북평화와 번영이라는 문제가 숙명 같은 문제다라며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인데 만약 임종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북한의 동퍼주기라면 차라리 대선에 나와 이재명, 추미애와 경쟁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준석이 합당 조건으로 새로운 당명을 요구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향해 식당이 잘 되는데 간판 내리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오만함이 나중엔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준용이 6,900만 원의 예술지원금에 당첨되는 과정에서 얼굴을 내보이면서 진행하는 온라인 면접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암묵적 압박으로 특혜를 받은 건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문준용은 실력이 없는데 날 뽑았겠나라며 지혜비처럼 자화자찬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2번의 암수술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벼운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팔굽혀펴기로 체력을 과시하더니 사건 후에 갑자기 치매에 걸린 것인가라며 치매증 변론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현역 육군 대령이 여군 부하들을 성추행했는데 피해를 당한 여군은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작년 3월 개헌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전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국민 100만 명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헌법 개헌안이 국민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이에 기자회견도 없이 기습 발의되면서 일각에서는 특정 세력이 개헌을 이용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국회 전체 재적 의원은 295명으로 이 가운데 과반인 148명이 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개헌안에는 더불어민주당 9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민생당 의원 18명을 비롯해 미래통합당 의원 22명도 참여했습니다. 저희도 당시 이 개헌안에 이름을 올린 김무성, 김성태 등 미래통합당 의원 22명의 이름을 여러분들께 공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보수우파 전체가 이 개헌안 발의 때문에 술렁였던 이유는 국민 발안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김무성을 비롯한 22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가담했지만 다행히 지도부는 개헌 논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당시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개헌안에 우리 당에서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유권자 100만 명 이상 참여하면 독자적 개헌안이 가능하도록 했다. 100만 명은 민노총이나 전교조만 동원 가능하다며 국민 발안제가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예상된다.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일리가 있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전체 유권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만 명의 소수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또 인원 동원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민노총, 정교조 등 각종 좌파 성향 시민단체가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개헌안이 제출되는 데에는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었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개정안이 국회의원과에 접수된 지 이틀 뒤에 경실련, 민노총,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개헌연대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누가 봐도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된 것이었죠. 결국 이 개떡 같은 개헌안은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며 흐지부지 되었는데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현재 다시 개헌 논의가 스멀스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며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었는데요. 원래 박병석 의장은 개헌론자 중 한 명입니다. 그렇다면 박병석이 말하는 개헌의 골자는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개헌의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할 권력구조 개편의 골자인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합세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 집정부제 등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한때 조국과 추미애가 틈만 나면 떠들었던 토지 공개념 3법 부활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여권 대선 후보 중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항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을 받으며 이미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비롯한 개헌파들이 다시 개헌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최근에 마련됐죠.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이준석이 선출되며 여야 합의를 통해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가 가능하게 제도를 바꾸자는 주장이 대두된 것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낮추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이것저것 다 꾸겨 넣을 소지가 다분하죠.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개헌론자들에게 이준석의 당선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받다는 장성철 공감과 논쟁정책센터 소장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김무성 전 의원이 아주 발빠르게 해명에 나섰는데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장 소장이 X파일 의혹을 폭로한 이후 김무성 배우설이 제기되자 2018년 3월 의원실을 떠나 평론가의 길을 걷게 된 이후 서로 왕래 없이 저 역시 TV로 소식을 접하고 있다며 이번 건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으니 오해와 억측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즉각 입장을 내놨고 장 소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무성 전 대표는 2018년 3월 제가 보좌관을 그만둔 후 교류가 없으니 저와 연관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 요즘 종편을 비롯한 시사방송 프로그램에서 장성철 소장 많이 보시고 계시죠? 자, 원래 국회의원 보좌관은 별정직이라 자기가 모시던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지 못하게 되면 백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국회의원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보좌관의 앞날을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직업이 됐던 금전적인 게 됐던 말이죠.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에 불과한 장성철 소장이 각종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는 게 본인의 능력뿐이라고 보십니까? 누군가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김무성과 장성철의 워딩은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똑같았습니다. 2018년 3월 보좌관을 그만둔 뒤 교류가 없다. 그러니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그런데 정말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이런 돌출 행동을 하면 김무성 전 의원이 다시 언론에 소환된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받다던 장성철 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그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 소장은 논란이 벌어진 다음 날 YTN을 통해 한 버전은 윤 전 총장의 의혹만 담긴 10장짜리 문건이고 또 다른 버전은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까지 3개 분야로 나뉜 문건으로 청문회 당시 해명까지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의혹만 20가지에 달해 해명하다 날 셀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다면서 작성자를 알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SNS에 올리기 전 국민의힘 지도부에도 전달을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소장은 특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한 최고위원은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 주지 말라고 거부해 SNS에 올리게 됐다면서 이른바 내부 총질이라는 당내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장성철 소장의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장 소장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받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됐다는 게 장 소장의 해명이었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과, 즉 이 파일을 공유하고 그 해결책을 상의할 사람과 연락이 될 때까지 왜 하루 더, 이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SNS에 올렸을까요? 꼭 국민의힘 측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연락을 시도했어도 됐었는데 말이죠. 뭐가 그렇게 그리 급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X파일을 보고 자신이 올린 SNS 글에 자신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갔는데, 장 소장은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구나라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강한 동물이죠. 그런데 똑같은 X파일을 접한 다른 사람은 180도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봤다는 다른 인사들을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했는데, 장 소장이 본 것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20쪽짜리 문서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한 정치권 인사는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180도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20개 정도 항목에 윤 전 총장의 약점이 쭉 나열돼 있다는 걸 본 이 인사는 처와 장모 관련 의혹을 비롯해 본인의 검찰 측근 인사 관련 내용, 대기업 수사 관련 봐주기 등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의혹들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정리한 수준이었다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는 장성철 소장처럼 자신이 이 파일을 봤다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나서 서둘러 공개하진 않았죠. 장 소장 X파일 논란 후 취재가 들어가자 반박 차원에서 애둘러 밝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궁금해집니다. 왜 장성철 소장은 자신이 모셨던 김무성 전 의원이 오해받을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또 국민의힘 쪽에 또는 윤석열 전 총장 측에 연락이 닿을 때까지 하루고 또 이틀이고 더 기다렸어도 됐는데 왜 서둘러 공개했고 자신의 자의적 해석을 코멘트했을까요? 장성철 소장의 의도와 배경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이 사퇴하면서 캠프 내 혼란이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영입했습니다. 특히 이석준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인연이 맞닿아 있는 인사인데요. 윤 전 총장 측 이상롱 대변인은 어제였던 21일 이 전 실장은 30년 넘게 공직에서 예산 재정 등 나라 살림을 맡아왔으며 다양한 국정 경험을 살려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캠프 내 직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부산동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3년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경제부처에서 주로 활약한 그는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해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3월 기재부 2차관, 2014년 7월 미래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2016년 1월 15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되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이 전 실장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오 시장이 출범시킨 서울비전 2030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분과별 심층 논의와 세 차례 전체회의를 걸쳐 종합적인 서울비전 2030을 완성해 7월 중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전 실장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지만 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해 위원회의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공수처의 윤석열 전 총장을 또 고발했습니다. 제가 고발했습니다가 아니라 또 고발했습니다라는 표현을 쓴 건 이들이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이 이번이 10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전 총장을 고발한 횟수까지 합하면 이번 고발이 25번째에 달하는데요.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김한매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가 사전에 비용을 대납한 골프 접대와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윤우진에게 2011년쯤 골프비 약 4천만 원, 갈비 세트 100개, 금전 5천만 원을 준 뇌물 공여 혐의자 김모 씨의 수첩에는 윤석열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2012년 3월 윤 전 세무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2012년 7월부터 11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7번 반려하고 2015년 2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킬레스건은 그와 처가에 대한 의혹이 담겼다는 X파일이 아닌 불법 탄핵을 주도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윤 전 총장과 관련한 X파일이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의 본질은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불법 구속을 선동하고 주도했다는 것이라며 돈 한 푼 받지 않은 깨끗한 박근혜 대통령을 무려 4년 3개월 동안 인신 감금시킨 사람이 대통령병에 걸렸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시대착오적 영웅심리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또 힘들게 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권력욕이 나라를 망치는 결과는 역사에서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고 윤 전 총장을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 보호를 위해 조국 수사를 했다고 했는데 윤 전 총장의 조기 사퇴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패 게이트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줘버렸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조원진 대표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에 저항하고 계신다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되시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범국민적 명예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40%대에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언론은 이준석 효과, 이준석 현상 덕이라는 말을 꼭 붙이곤 하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당내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당 외부의 다른 야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한참 못 미치고 있고 역시 당 외부의 다른 야권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지지율과도 제법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게 되면 국민의힘은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3명 중 1명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야 하는데 결과는 뭐 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 사실상 1년 넘게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외면했던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빠르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였던 2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홍 의원 복당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탈당 인사들의 조건 없는 대사면령을 주장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서 홍 의원이 들어오고 나면 그동안 당을 떠나 있던 분들도 일괄에 받아주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의원의 복당 문제는 새 지도부 출범 후 회의 때마다 최고위원들이 꾸준히 거론해온 단골 의제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복당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밝혔고 이 대표 의견에 최고위원들은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홍 의원 복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빠르면 이번 주 중 홍 의원 복당 문제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종로구 구기동 공간의 짐을 지난 주말 사이에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인데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거치 문제를 논의해온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달 내로 감사원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사퇴 이유와 정치 참여의 뜻을 국민에게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와 대권 도전에 청와대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 즉 윤석열 검찰총장, 김동연 부총리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여권이 아닌 야권의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자직 청와대는 공식적인 의견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최 원장이 정치 선언을 하면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활용해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원장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최 원장 후임 인선 작업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원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직 거취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후임 인선 작업은 아직 안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합당을 두고 당명 변경을 원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향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식당이 잘 되는데 간판을 내리느냐고 하면서 통합이 물 건너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이준석이 국민의힘 의원 수가 더 많은 점을 앞세워 갑질을 하는 모양새로 비춰집니다. 합당 실무협상 단장을 맡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 후 원칙 있는 합당은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 있는 합당을 구현해낼 방법은 당연히 새 당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지하게 국민의힘 실무협상단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협상단은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 반응한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 내지는 새 당명은 무리한 요구라는 부정적, 모르쇠 태도가 아니라 원칙 있는 합당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국민의당 취지를 이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식당이 잘 되기 시작하니 간판을 내리라는 건가라며 권 원내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얼마나 교감하며 협상하는지 모르지만 안 대표와 논의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을 실무 측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자당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와는 약간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인데 온도차가 있든 없든 당명을 변경하자는 요구 자체가 다른 건 아니죠. 양측은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합당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의당이 당명 변경을 계속 고집함과 동시에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할 경우 야권 통합은 세어라 내어라 질질 끌면서 결론 지어지지 않거나 파토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을 실무협상단장으로 하고 오신환과 이재영 전 최고위원을 협상단으로 구성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권은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김윤 서울시당 위원장, 김근태 부대변인이 참여합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오늘 오전 여의도 정치카페 하우스에서 첫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군 대체복무 시절 정부 지원 연수생 선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커지자 당시 선발위원장이 특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는 입증하지 않았고 그냥 말로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을 좀처럼 공격하지 않았던 민주당도 이준석과 선발위원장은 공범관계가 될 수 있다며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인 2010년 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는 국가산업연수생 선발사업의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황대산 씨는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며 이준석 대표가 2010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제가 입장을 밝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운을 뗐습니다. 황 씨는 핵심 논란이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대학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는가인데 아니다라며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도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었나라는 의문이 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며 산업특례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이준석의 지원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해당 과정에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당시 지식경제부 공고문의 자격 기준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을까요?
황 씨의 주장이 맞다면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학교 졸업생도 받아줘라 라는 걸 정부가 지원 자격 지침서에 포함하지 않고 구두로만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렇게 말로만 해명을 하면 민주당으로부터 공격받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내가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준석을 뽑았습니다 라고 대놓고 공표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본인도 아닌 아들 병역 문제로 노무현 후보 측으로부터 난도질 수준의 공격을 당했고 결국 간소한 차로 낙선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18살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제 아버지가 한나라당 당원으로 선거운동을 하셨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이준석 특혜 문제를 연 이틀 거론하는 이유도 아마 그 선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공부를 잘한 덕분에 현역 복무를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한 이준석은 대체복무 중 특혜도 받았다라는 꼬리표를 떼려면 대학교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었다라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지원 사업에 선정돼 6,900만 원을 받은 문준용이 심사 과정에서 얼굴과 신분이 드러나는 온라인 면접을 치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과 붕어빵인 문준용 얼굴, 지혜비만큼이나 뻔뻔하기로 유명한 문준용 얼굴을 과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티즌들은 문준용이 화상 면접을 통해 내 얼굴 알지? 내가 대통령 아들인 거 알지?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여러 번 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내용을 공개하며 문준용의 지원금 수령에 대해 특혜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102명 신청자 중 1차 인터뷰는 33명이고 이 중 30명이 영상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며 심사위원 7명은 일반기업 부장, 모 문화재단 프로듀서, 연구실 상임위원 등 민간 문화예술계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아무런 압박 없이 심사가 공정했을지 국민들은 의아해할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배현진 최고위원은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문준용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사실은 지난해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건의해서 또 임명하도록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공직 기강 또 친인척에 대한 어떤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 문준용 씨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문준용은 즉각 본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습니까? 실력이 없는데도요? 라며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의원님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며칠씩이나 고생한 분들을 욕보이는 것이라고 배현진 의원의 촉구를 맞받아쳤습니다. 문준용의 말번세가 지극히 문재인 아들답죠. 가장 충격적인 멘트는 의원님 같은 분은 제가 실력이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 기분 나쁘세요? 이 부분입니다.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나는 사사로운 개인적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라는 걸 세상에 알린 격이죠. 원래 그런 인격체인 줄은 알았지만 말로 직접 내뱉다니 참 대단한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작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준용의 페이스북 글은 하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문준용은 다른 게시물을 재차 올리며 제가 얼굴 보여주니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뽑았다는 건데 제가 마스크 벗고 무단횡단하면 경찰관들이 피해가겠네요. 세무서 가서 이름 쓰면 세금 깎아주겠네요. 라며 상황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비유를 해댔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잠시 문준용에게 영상편지 좀 쓰겠습니다. 네 얼굴을 보고 돈을 너에게 주는 것과 반대로 국가가 네 세금을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이게 어떻게 같은 상황일 수가 있니 준용아. 이미 2차례의 지원금 수령으로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다시 한번 3번째 지원을 하고 야당 의원과의 말싸움에서 이겨보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연속해서 올리는 준용이 너를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실로 보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네가 비록 국민들에게는 암적인 존재이지만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연구진들에게는 참 좋은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줘. 다음 소식입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미술품을 전시할 이건희 미술관 부지와 관련해 7월 초 정도에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초고가의 미술품을 기증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부지 마련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해 그 어떠한 일도 해본 적 없는 황희가 문체부 장관이 되더니 정말 그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장관님 놀이만 하고 앉아있는 듯합니다. 황희는 21일 국회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현재 이건희 미술관 부지를 확정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희는 미술관 부지로 서울 종로구 송현동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따지면 후보 부지가 현재 30여 곳이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황희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수도권의 접근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수도권에 입지시키겠다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황희는 수도권 입지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은 없다.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공직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공수처 수사를 자처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받기보다는 수사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신생 공수처가 더 편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조직 개편과 맞물려 검찰 힘 빼기가 가속화할수록 범죄 혐의 고위공직자들의 공수처 행은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직속 간부들은 최근 자신들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등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도 자신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공수처로의 사건 이첩을 주장한 바 있는데요. 현행법상 공수처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우선권이 있는 것은 맞지만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이들 고위직 수사 대상자들이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받기를 자청하고 나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사력이 부족한 공수처가 일부 혐의 회피를 시도하기에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청장 출신 A 변호사는 공수처의 수사력을 끌어올리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인적 구성상 한계도 명확하다며 공수처 수사에 허점이 있을 거라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첩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수사를 받는 사람이 자신에게 불리한 요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모양새를 두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B 변호사는 유력 인사들과 얽혀있을 가능성이 큰 고위공직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공수처가 공직자들의 저승사자가 아닌 도피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부실수사 가능성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년에 서너 건의 수사를 전망했지만 현재 공수처는 9건에 달하는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검찰 교육 인원을 제외하면 현재 공수처 검사는 김 처장을 포함해 9명이 전부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1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불탄 터미네이터님께서 조국 일가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네요. 곧 문재인 일가도 화목함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시길이라며 온 가족이 법정에 서게 된 조국 일가 소식에 대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웅님께서 서민들은 지원금 받기가 바늘구멍에 낙타 들어가긴데 대통령 아들은 신청만 하면 낙타만한 구멍에 바늘 넣기인가요? 사람이 먼저라더니 대통령 아들, 즉 권력이 먼저네요 라며 지원금을 합산 1억 원 넘게 받아먹은 문재인 아들을 비판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불탄 터미네이터님과 권웅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화요일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